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동라 12월 8일 수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은입니다. 네, 오늘은 정치부 여당, 야당 출입하고 있는 두 기자와 함께 지금 쏟아지고 있는 정치 뉴스를 함께 정리하고 그 뉴스의 뒷맥락도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지금 너무 정치 방송이 필요한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그렇죠. 뉴스가 진짜 많이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뉴스를 보면서 막 좋은 감정, 싫은 감정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럴 때 나는 어떤 입장이어야 하지? 아니면 이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네. 이럴 때 듣동나와 함께 직접 이 현장을 취재한 기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후 생각을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은 JTBC의 정치부 여당 출입 안지연 기자, 중앙일보 정치부 야당 출입 성지원 기자 두 기자분과 함께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기자분 모시기 전에 저희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이 광고는 국제 엠네스티와 함께합니다. 듣동러 여러분,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당하고 이에 용감하게 맞선 이들을 지지하는 편지 쓰기 캠페인을 국제 엠네스티에서 매년 열고 있는 거 아셨나요? 이 캠페인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는데요. 그동안 100명이 넘는 사례자를 고문, 괴롭힘, 부당한 구금으로부터 해방하는 데 기여했다고 합니다. 네, 올해는 그래서 6분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의 폭력을 공개해 위협을 받았던 15세 잔나, 반 LGBTI 단체로부터 수십 차례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LGBTI 인권단체 스피어, 벨라루스 시위대 군중에 휩쓸린 이후 정경을 향해 화염병을 던졌다는 혐의로 체포돼서 고문을 받은 16세 미키타,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초기 상황을 보도한 이유로 수감된 시민기자 장잔, 태국의 사회개혁을 요구하다 무기징역 위기에 처한 파누사야 룽, 여성에 대한 폭력에 저항하다 총에 맞은 멕시코 페미니스트 웬디 갈라르사. 네, 이렇게 총 6분이 선정이 됐는데요. 잔나는 축구를, 그리고 미키타는 힙합을 좋아한다고 해요. 웬디는 보육업계에서 일하는 청년이고요. 우리 모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검색창에 국제 엠네스티 편지 쓰기 캠페인을 검색하면 이들의 이야기를 확인하고 연대와 탄원의 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 듣동러를 위한 특별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듣동러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 편지 쓰기 캠페인에 대한 한 줄 응원 댓글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이 댓글 남겨주시면 엠네스티 공식 굿즈를 드립니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확인해주세요. 네,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의 그 방송 설명란에 보시면 편지 쓰기 캠페인 링크를 타고 들어가실 수 있고요. 올해는 오프라인 전시회도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편지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JTBC 정치부 여당 출입 안지연 기자, 중앙일보 정치부 야당 출입 성지원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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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지원입니다. 안지연 기자는 요새 새로운 코너를 맡으셨더라고요. 제가 맞습니다. 코너명 봤는데 여론 읽어주는 기자를 연재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기획인지 좀 근황 토크 부탁드릴게요. 네. 여론 읽어주는 기자, 줄여서 역인데요. 쏟아지는 여론조사 속에서 주목할 여기를 한 주별로 꼭꼭 찝어주는 코너입니다. 제가 이 코너 좀 기사 쪽 봤는데 최근에 쓰신 것 중에 들쭉날쭉 여론조사 결과 이렇게 해가지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거 있어서 이거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매번 기사가 날 때마다 어디는 뭐 윤이 몇 %다, 어디는 이가 몇 %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왜 달라지는지를 분석해 주신 거잖아요. 그거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맞습니다. 제가 그 여론조사를 방송에서 분석한 거는 사실 2017년 대선부터였고 그 이후에 총선이나 보궐선거 뭐 이런 여론조사를 하고 이번 대선까지 왔는데 사실 뭐 그 대선뿐만 아니라 이번 대선의 여론조사가 굉장히 여러 면에서
특이한 지점이 있고 특히 이제 대선을 100일 앞둔 시점에서 이제 1987년 그러니까 직선제 이후에는 처음이더라고요. 이렇게 오차범위 내에 박빙의 승부인 그래요? 경우가 물론 네. 그 이후에 뭐 둘 다 접점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네. 이 100일 시점의 결과가 여론조사 결과가 사실은 대선의 투표 결과까지 대부분 노무현 대통령 때 빼고는 그대로 갔기 때문에 대선 전 여론조사 100일 전 여론조사에 좀 중요점을 두고 봐왔었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박빙으로 나왔고 그래서 여느 때랑은 진짜 다른 여론조사의 양태다, 양상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스카이 콩콩 여론조사다 이거 야권에서 나온 표현을 제가 그냥 빗대가지고 네. 왜 이렇게 그 여론조사마다 결과가 다른지 그걸 분석해봤는데요. 사실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조사 기법의 차이인데 여론조사를 흔히 이제 요리에 비유를 해요. 요리하면서 이제 맛을 보는데 네. 어느 지점을 떠나서 맛을 보느냐에 따라서 뭐 편차가 없을 수도 있지만 편차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여론조사는 조사 기법에 따라서 어느 쪽 국물을 떠먹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네. 오차의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조사 방식이 뭐 전화 면접이냐 ARS냐 또는 뭐 질문을 어떻게 구성했느냐 표본을 어떻게 추출했느냐 맞아요.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네,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항상 여론조사 얘기할 때 지속적으로 똑같은 여론조사를 하는 갤럽 같은 여론조사에서의 추이 변화가 조금 더 유의미하지 숫자가 누가 이겼나요? 그러니까 딱 그게 정답은 아니다라는 얘기는 많이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사 방식에 따라서의 그 쉽게 나오는 양상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전화 면접의 경우보다는 ARS 조사에서 보수 후보가 좀 더 높게 나오는 뭐 이런 성향들이 있어서 그런 네. 걸 감안하면 지금 들쭉날쭉해 보이는 여론조사의 큰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런 조사 기법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좀 들쑥날쑥한다 이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진짜 그야말로 지금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그래서 정말 하루 사이로 민심이 많이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지금의 여론조사가 들쑥날쑥한 거는 그 자체가 또 일부 여론이기도 하다. 이런 분석도 많습니다. 일단 100일 앞두고 이렇게 오차 범위 내에 두 후보가 있는 게 처음이다라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네요. 앞으로도 여론 읽어주는 기자들 잘 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입니다. 네, 듣동러 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성지원 기자는 제가 연락드릴 때마다 아이고 너무 바쁘신데 이거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방에 출장을 많이 가 계시더라고요. 요새 한 주 일과가 어떠셨는지 근황 토크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떠셨어요? 제가 아예 예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일정이 많이 갑작스러운 일정이 많이 생겼는데 사실은 네. 뭐 대선 후보 혼자 움직이면은 좀 예측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덜 바쁘게 느껴졌을 텐데 네. 지난주에는 지난주가 특히 심했던 네. 거죠. 대표가 잠적을 하시는 바람에 네. 지방에 이제 아주 전국 투어를 다니는 그런 일정이 되었는데요. 네. 뭐 일단 간단하게 제가 지난주에 어디를 다녀왔는지 소개를 드리자면 네. 일단 주초에는 윤석열 후보를 따라서 충청권을 다녀왔습니다. 뭐 세종, 대전, 충남, 충북을 전부 훑으면서 2박 3일 일정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충청권 공약을 발표를 했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잠적을 하시는 바람에 네, 이모티콘 남겨놓고. 네, 이모티콘을 남겨놓고 잠적을 하는 바람에 지방을 돌면서 이제 뭐 기자들이 다 이준석 네. 대표가 잠적을 했으니까 어디 있는지를 막 찾아다녔다는 거죠. 네, 전국 팔도를 돌면서 이제 이준석 대표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 만에 뭐 제주, 부산, 울산을 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 동안에? 네, 하루 동안에 이제 비행기 값이 엄청 들었는데 네.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좀 네. 바쁘게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에는 진짜 성지원 기자가 얘기한 그 야당 관련한 뉴스가 참 많았잖아요. 요 취재 근황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야당 이슈부터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에 공식적으로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이제 총괄선대위원장이 선임됐고 공식적인 선대위가 꾸려졌다라고 이제 돼 있던데, 그럼 이제 좀 마무리가 된 건지 선대위 인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부터 좀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 선대위 말씀하신 대로 선대위에서 중요한 직책들은 인선이 지금 6일로 종료가 됐는데 공식 출범식을 갖고 중앙선대위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래서 7일 오전에 처음으로 선대위 회의를 했는데요. 총괄선대위원장에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오게 됐고요. 그
산하의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들이 7명이 꾸려지고 총괄 상암본부장에 뭐 임태희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뭐 이런 분들이 오면서 좀 중요한 보직들은 인선을 끝마친 상태로 선대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녹음을 하는 시점에 발표가 된 따끈따끈한 뉴스로는 그 선대위 전략기획실장에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임명이 됐고요. 그리고 이전에 유승민 캠프에서 총괄 본부장을 맡아서 활동을 했었던 오신환 전 의원도 상황 1실장으로 선대위에 합류를 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선대위원장 막 이런 거 가지고 싸움이 나고 막 방금 성지연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당대표가 잠적을 해가지고 기자들이 찾으러 다니고 막 이런 상황들이 지난주에 한 주 내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듣동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선대위가 대체 뭐길래 왜 중요한 거라서 정치인들은 여기에 누가 가는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막 잠적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나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걸 성지연 기자가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선대위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이제 후보가 갈 수 없는 곳, 후보가 낼 수 없는 메시지를 같이 내주는 후보의 분신 같은 존재인데요. 그러니까 후보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현장에 가는 것도 제한적이고 메시지를 내는데도 이제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후보의 얼굴이 돼주는 사람, 손발이 돼주는 사람들이 이제 선대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주에 가장 이슈가 됐었던 총괄 선대위원장이 보통 캠프에서 후보의 브레인으로 꼽히는 자리인데요. 네. 그러니까 후보가 내는 메시지, 뭐 공약, 정책 이런 것들이 이 총괄 선대위원장의 손을 다 거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어떤 분이 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후보가 어떤 메시지를 낼 거냐를 좀 예측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사실 지난주에 그 대표와 후보와 또 후보 측 관계자들 네. 간의 이제 핵관이라고 윤핵관의 불리는, 네. 갈등이 사실은 가장 정점으로 갈등을 빚었던 거는 이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에 누가 오느냐 그리고 그 산하에 어떤 사람들로 선대위가 꾸려지느냐를 쟁점으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총괄 선대위원장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결정이 됐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민심을 꿰뚫어보는 전략가라는 좋은 평가를 하기도 하는 반면 또 당 내에서는 노욕에 찬 정치 기술자라면서 공개적인 비난을 한 정치인들도 있었잖아요. 지금 뉴스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총괄 선대위원장이 된 이 인물이 누구인지 그리고 가까이서 지켜본 성 기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 양력을 설명을 드리자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독일에서 이제 공부를 한 경제학자예요. 그래서 이분은 노태우 정부에서 보건사회부 장관, 뭐 경제수석 이렇게 지내면서 정부의 경제 정책을 좀 총괄하는 네. 위치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때 장관을 했다라고 해서 네. 좀 놀라실 텐데 1940년생이고 이제 80대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김종인 전 위원장의 뭐 대표적인 업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1987년도에 헌법을 개정할 당시에 이제 당시로서는 좀 파격적인 분배 개념을 강조한 경제민주화 조항을 헌법에 신설을 했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좀 가깝게 저희가 정치권에서 접했던 기억은 2012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대선을 치를 때 당시에 뭐 중요 공약 중에 하나였던 경제민주화 공약을 만들었던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표의 요청으로 비대위원장직을 맡아서 총선을 같이 치렀던 그런 경험도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여야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경제 공약에 대해서 좀 메시지를 던지는 이런 역할을 했었고. 근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보니까 총 이제 각 정당에 소속돼서 선거를 이끈 게 이번이 6번째인데, 그러니까 그동안 5번의 선거를 이끌었는데 4번의 선거는 승리로 이끌었고 단 한 번 실패였던 게 보니까 2020년 미래통합당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추대됐는데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패배했기 때문에 네. 그 선거 빼고는 다 승리로 이끈 주역. 이렇게 사실은 뭐 정치권에서 사실 평가하고 있고 이거는 뭐 팩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되는 건데, 제가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면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건 이 많은 양력 중에서 가장 강조한 거는 그가 11대 국회의원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언제 때? 11대.
아, 11대 국회의원이었다. 그가 초선을 한 거는 11대 의원이었고 그게 보니까 지금이 21대니까 네. 1981년이에요. 와, 30년 전이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화려한 선거를 이끈 양력이 있지만 사실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그가 되게 오래된 사람이다. 이거를 좀 강조하고 싶은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힘에서 초반에 이거 삼김 선대위다. 그래서 뭐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이 세 명이 이끄는 선대위는 삼김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네. 오히려 약간 호재를 부르면서 그거 봐라. 저기는 너무 올드하다. 그중에 뭐 11대 국회의원도 있고 다 옛날 사람이다. 노무현 정부 사람이고 뭐 이런 거를 계속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에서도 사실 김종인 위원장을 접촉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와서 맞아요. 박용진 의원 출판 기념회 행사에 나타나서 막 여러 가지 뉴스들이 쏟아졌었잖아요. 맞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특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이제 영입했던 인사기도 해서 워낙 가까운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간 거고 그 이전에도 사실 이제 민주당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국힘의힘의 영입과 계속 불발 이슈가 나오니까 민주당도 접촉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고 그때 제가 이제 같이 밥을 먹고 있던 국회의원한테 이거 맞냐고 물어봤더니 첫 마디가 왜 못하겠느냐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실제로 영입까지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지금 선거가 워낙 좀 박빙의 선거다 보니까 좀 접촉을 뭐 실질적으로 뭐 지도부 차원에서 의미 있게 한 건 아니더라도 네. 아쉽다. 이런 내부의 기류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런 양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야당에서 나오고 있었던 뭐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한 평가를 조금 덧붙이자면 민주당에서 이렇게 좀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해서 오래된 정치인이라고 비판을 하는 이유가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만큼 파급력이 있는 인물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에서도 접촉을 할 정도로 네. 진보적인 좀 경제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분이 그 국민의힘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할 당시에 이제 썼던 표현들을 보면 뭐 국민의힘이라는 당명도 그렇고 뭐 약자와의 동행, 뭐 저출산이 아니라 저출생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당내에서는 사실은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 정치인이 많지 않은데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중도 진영에 호소력이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말씀하신 대로 당의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올 수 없을 거다라는 관측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당내에서도 이재명 후보랑도 김종인 위원장이 가깝다.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떻게 접촉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지금 야당에서 선거를 총괄 지휘를 하게 됐지만 뭐 중도 진영에서 좀 봤을 때도 소구력이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뉴스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말 두 당에서 열심히 모셔오려고 애썼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게 뭐 김재원 의원이 매일 찾아갔다 뭐 와인 한 병을 들고 매일 찾아갔다라는 걸 막 이렇게 미디어에 노출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디어로서 뉴스를 접하는 입장에서도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불발이 될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는 동시에 또 국민의힘에서는 뭐 김재원 의원 같은 사람이 매일 본인이 되게 애쓰고 있고 어떻게든 모셔오려고 한다라는 메시지가 이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애쓰고 있나 보다 이런 느낌을 받기는 했었거든요. 이 사람을 모셔오기 위해서 양 당이 그러니까 줄다리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언론에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정해지고 난 뒤에 나온 인터뷰에서는 어쨌든 가족과 함께 결정을 한 것이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서 그것도 되게 눈여겨보기도 했었어요. 양당은 확실히 온도차가 있긴 한데 왜냐면 그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사실 국민의힘 그 보궐선거를 도와주면서 정권 교체에 그 기치를 내걸었기 때문에 민주당에 와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분들은 많지 않았지만 네. 좀 가는 걸 늦춰달라던가. 그러니까 그쵸, 이런 그쵸, 식의 어떤 그쵸. 그 접촉을 하려고 했던 분들이 일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잠깐 성지연 기자가 일정 얘기해 주시면서 얘기를 해주시기도 했지만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중간에 되느냐 마느냐 막 이런 갈등이 있었던 와중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사라졌다라는 뉴스도 같이 쏟아졌었잖아요. 지난 한 주에 참 야당의 뉴스가 많았는데
이제 갑자기 출입 기자들한테 일정 모두 취소된다라고 연락을 하고 잠적을 했다라는 뉴스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울산에서 윤석열 후보랑 긴급 회동을 갖고 어깨동무하면서 이제 극적 화해, 약간 극적 서사, 약간 이런 서사가 연출이 됐는데 저는 이게 연출인지 아닌지가 너무 궁금했었는데 성정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기자들한테는 전혀 뭐 언질이 없었나 보네요. 네, 사실은 뭐 저희도 되게 연출 같은 장면이잖아요. 뭐 네. 후보와 대표가 어깨 동무를 하고 불쾌해진 얼굴로 나타나서 뭐 우리는 모든 갈등을 해소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이 연출이라고 저희도 의심을 많이 하고 취재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말 극적인 상황이었긴 하다. 뭐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이준석 대표가 월요일 저녁에 갑자기 페이스북에 썸다운을 의미하는 이제 알파벳 P 소문자 P를 남기고 웃음 이모티콘 이렇게 남기고 갑자기 잠적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말을 한 다음에 잠적에 들어갔는데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이제 이준석 대표가 뭐 잠행은 잠행인데 어느 지역에서 자꾸 보도자료를 뿌리는 뭐 부산에서는 장제원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 간다든지 뭐 여수 순천을 방문을 해서 뭐 여순 사건 피해자 유족들 간담회를 한다든지 제주에서 4.3 사건 유족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일주일간 뭔가 요란한 잠행을 이어갔는데요. 맞아요. 가장 궁금한 건 왜 이준석 대표가 갑자기 잠적을 했느냐이실 텐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뭐 김종인 위원장의 말을 빌려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윤석열 주변의 파리떼를 정리하라 였습니다. 그 갈등의 단초는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이른바 뭐 윤핵관, 윤석열 주변의 핵심 관계자로 불리는 분들이 이제 익명으로 언론에 인터뷰를 하면서 뭐 좀 당의 선대위가 이준석 대표가 기대하던 방향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굴러가는 뭐 예를 들어 김종인 전 위원장은 안 올 거다, 뭐 최후 통첩을 했다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이 대표가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제 기폭제가 됐던 게 윤석열 후보 측의 뭐 핵심 인사라고 불리는 분이 뭐 이준석 사석에서 윤석열 후보 앞에서 이준석 대표가 당의 이제 선대위에서 홍보본부장을 직접 맡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홍보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데 그걸 해먹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좀 융통을 하려고 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을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제 분노가 폭발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간 뒷담화가 있었다 이런 거네요. 그래서 이제 잠적을 하게 됐고요. 이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어디에 있건 뭐 조건 없이 뭐 이 대표를 제가 만나러 가겠습니다라고 하고 울산으로 내려와서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 이렇게 3명이 3자 회동을 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잘 소통을 하기로 했고 더하기 김종인 위원장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모시기도 했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극적인 화해의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사실은 뭐 이 대표 입장에서는 이 파리떼라고 하는 파리떼를 정리하라라고 하는 게 이 대표인 나를 존중을 해서 선대위 인선도 하고 선대위 방향도 결정을 하라라는 요구였다고 풀이가 됩니다. 특히 이 대표가 이제 초반에 윤석열 후보가 당에 입당할 당시에 이 대표가 지방에 가 있는 동안에 후보가 갑자기 입당을 하는 이른바 패싱 논란도 있었고 후보 선출 과정에서도 대표와 작고 큰 갈등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축적이 되다가 이번 선대위 인선 과정을 두고 이제 뭐 김동인 위원장을 모셔오느냐 마느냐, 그다음에 뭐 김병준 위원장을 뭐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오느냐 마느냐, 그리고 좀 추가로 설명을 하겠지만 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를 인선을 하느냐 마느냐 등등의 인선 갈등으로 좀 불거졌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선대위의 실무 역할을 맡고 있는 의원들이 이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하면서 이런 갈등이 폭발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2030 세대에서는 어느 정도 입지가 있고 또 젊은 대표인 만큼 나를 패싱하고
선대위가 독단적으로 후보와 선대위 안에서만 결정을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였지만 뭐 비판적으로 보자면은 또 후보는 윤석열 후보인데 이준석 대표가 아무리 젊은 당대표라고 해도 너무 과도하게 본인의 입장을 내세우면서 뭐 잠적을 하고 후보가 직접 내려오도록 하고 하는 거는 문제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제기가 됐습니다. 방금 이제 하나의 이유로 꼽아주셨던 게 이수정 교수의 선대위원장 합류가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뭐 당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고 뭐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도 궁금했어요. 네,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에서는 그 김종인 위원장 시절부터 당의 뭐 범죄 관련한 특위가 생길 때마다 와서 자문 역할도 해주고 뭐 위원장도 맡으면서 사실 야당과 접촉은 굉장히 많았던 상태였고 대선이 시작되면 이수정 교수가 어떻게든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과 기대를 한 사람들도 당내에서 많았었는데요. 사실은 이수정 교수가 저는 왜 그렇게 평가를 받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부 이제 2030 남성들 사이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을 옹호하는 듯한 말을 한다라는 이유로 2030 남성들 사이에서는 좀 비토 여론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뭐 잘 알다시피 그런 2030 남성들의 지지를 좀 기반으로 한 인지도나 뭐 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수정 교수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를 할 것이다라는 보도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 의사를 내비쳤고 실제로 선대위 비공개 회의에서도 후보에게 직접 이수정 교수의 영입은 저는 반대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에게 나중에 이수정 교수의 합류 때문에 잠적을 한 거냐 혹시 뭐 이런 질문들을 기자들이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대표가 저는 반대는 하지만 선대위 인선은 결국 후보가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존중하기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향후에도 이제 메시지를 내면서 갈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문제가 핵심 갈등 사안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잠행을 사실 여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었냐면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네, 그때 사실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처음으로 윤석열 후보보다 조금 뭐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더 높은 여론조사도 나오고 그게 모두 사실은 이제 선대위가 계속 국민의힘 선대위가 삐걱거리면서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좀 더 우위를 점하는 그런 분위기여서 한마디로 막 여권에서는 이준석이 알아서 똥볼을 차네? 뭐 약간 이런 분위기?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었는데 네. 지난주 목요일, 그러니까 극적 화해를 하기 하루 전날 목요일 저녁에 JTBC 뉴스룸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때 뭐 사람들이 말한 그 덤다운이라고 했던 그 이모티콘은 그게 아니라 자기가 백기를 든 거다.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기득권과 싸움에서 나는 졌고 거기에 이제 백기를 투항한 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네. 뭐 홍보비를 해먹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기득권과 싸우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준석 대표가 좀 선방했다. 뭔가 국민의힘 안에 어떤 기득권과의 누가 자정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 효과를 이준석 대표가 줬다. 이런 평가를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사실 그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이야기를 소개하기 전에 뭐 이게 연출이었느냐 아니면 네. 정말 극적인 드라마였느냐를 놓고 사실 연출은 아니었다라고 평가는 했지만 당 내부에서도 금요일의 결과를 놓고서는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이 상황을 뽑아 내려와서 봉합을 하지 못했다면은 이게 뭐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었겠지만 네. 결과적으로 후보가 봉합을 하고 한번 몸을 숙이면서 대표가 의도한 게 내가 안에서 기득권층과 싸우고 있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후보가 그걸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런 기득권이 결탁해서 기득권의 요구대로 흘러가는 선대위가 아니라 좀 개혁적인 선대위로 가겠다라는 방향 제시를 좀 한 것처럼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다 연출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이 대표가 의도한 게 이런 상황이었고 결과적으로는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았나라는 분석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2030 남성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대표의 발언으로 이런 것들이 촉발되는 게 되게 좋은 일은 절대 아니다. 아무리 마이너한 갈등의 요인이었다고는 해도 그 이준석 대표가 그 뉴스룸에 나와서도 젠더 이슈는 마치 보고 요리 같아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하면 굉장히 위험한 이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 젠더 갈등을 가장 좀 정치권에서 유발하고 그걸 필두로 사실 20대와 30대 남성의 지지를 얻고 있는 거라서 저도 약간 그런 부분에는 좀 회의적인 시각을 자꾸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도 제가 젊은 여성이라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이 대표가 취임 당시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정치 행보를 2030 남성을 위주로 하면서 특히 페미니즘에 강하게 각을 세우면서 이렇게 행보를 이어오는 거에 대해서 젊은 기자들도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기사도 많이 썼고 실제로 이 대표에게도 그런 의사를 많이 전달을 했는데 이걸 되게 정치적으로 뭔가 이용을 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2030 여성을 배제한다기보다는 2030 남성을 타겟팅하는 어떤 메시지를 계속 낸다라는 게 이제 이 대표 쪽의 주장인데 사실은 이수정 교수의 그 선대위원장 합류 논란을 놓고 이 부분은 정말 비판할 지점이라고 판단을 한 건 말씀하신 대로 2030 남성들 사이에서 그런 인식이 박혀 있고 그런 이미지로 자리 잡았다는 이유만으로 반대를 한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자들도 많이 비판을 했고 개인적인 문제 제기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학에 다시 분석을 해보면 지금 사실 20, 30대 그 표심이 이번 그러니까 대선에 되게 결정적이다. 이거는 정말 확실히 맞는 게 네. 지난 대선 여론조사에서는 사실 20, 30대 부동층이 지금만큼 크지 않았더라고요. 오히려 다른 계층보다 훨씬 적었었는데 이번 대선에서만 거의 30% 넘게 아직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는 계층이 많은 게 20, 30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사활을 걸고 20, 30대 표심을 얻으려고 하는데 20, 30대 여론조사의 그 여론조사를 남성과 여성과 분리해서 보면 또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게 20, 30대 남성은 어느 정도 표심이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지지하는 후보들이 사실 야권 쪽에 국민의힘 쪽에 좀 쏠려있는 경향이 보이고 특히 20대에선 네. 그런데 30대나 20대에는 사실 지지 후보가 없다는 여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정치권은 사실 그 남성과 여성을 아직 구분하는 거는 아직은 조금 느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잠시 공지사항을 듣고 다음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듣동라의 성장을 위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셨죠? 팟빵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정기 후원과 에피소드별 후원으로 컨텐츠 제작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문의는 저희 공식 이메일인 smarter@중앙.co.kr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 플로에서 오리지널 컨텐츠 나가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듣불류, 이번 주는 문소리 배우에 대한 이야기를 김효은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지금 여러분은 듣동라의 진행자 이지상 기자 그리고 성지원, 안지연 두 정치 기자와 함께 정치 뉴스 앞과 뒷얘기를 모두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여당 이야기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국민의힘은 잘 알려진 이 선거 전략가가 선대위원장이 되느냐 마느냐의 논란이 있었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선대위가 국민의힘이랑은 좀 다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여당은 이번에 선대위를 어떤 정책성으로 끌고 간다는 전략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여당의 가장 큰 핵심은 후보의 개인기로 밀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윤석열 선대위를 일단 후보가 김종인과 이준석에 둘러싸져 있고 후보가 가려져 있고 또 정책이 부재하다. 이게 약점이라고 파악하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개인기로 돌파한다. 이 큰 줄기는 그렇게 가고 있고요. 이 선대위는 사실 그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의 갈등이 워낙 있었기 때문에 초반에 선대위를 구성했을 때는 원팀 선대위라고 해서 그 16개 본부를 했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너도 나도 다 이제 포함시키겠다.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비대해져서 정말 일하는 사람은 없다. 이런 그 문제점이 이제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나왔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개편한 게 6개 본부로만 축약을 시켜서 네. 좀 슬림하게 간다. 이거를 이제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성재원 기자가 국민의힘의
총괄 선대위원장은 뇌를 공유하고 모든 전략이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을 통해서 나가는 거다라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워낙 후보의 그립이 세고 후보에 의해서 선대위도 다시 개편이 되고 막 사표를 내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후보가 좀 더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선대위는 거기에 도움을 주는 그런 구조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비교하면 선대위의 어떤 구조 자체도 국민의힘은 뭐 총괄 선대위원장, 그 밑에 상임 선대위원장, 그 밑에 뭐 공동위원장, 그러니까 위계 질서가 이렇게 짜여져 있다면 민주당은 지금 개편한 것은 사실은 상임 선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그냥 맡게 되는 송영길 당 대표가 한 명이 지금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선대위원장하고 6개 본부가 있는 거니까 비교해서도 훨씬 좀 작게 운영하고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후보 개인기가 우리의 전략이다. 이렇게 기치를 걸면서도 사실 그 안에 가장 위험 요소가 있다고 본인들도 판단하는 부분이 이번 선거가 워낙 박빙의 선거이기 때문에 남은 그 100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어느 양쪽 후보 중 누가 더 실수를 덜 하느냐 이런 거에 싸움이 될 텐데 윤석열 후보는 윤석열 후보는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이 뒤에 숨게 된다면 그 리스크함을 사실 죽일 수 있고 근데 지금은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앞장서서 모든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위험 요소가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상임 선대위원장이나 뭐 청년 선대위원장 이런 식으로 조금 후보의 어떤 조명을 받는 거를 조금은 분산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잘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후보가 이제 메시지를 지난달부터 이제 쇄신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지금 문재인 워낙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 보니까 이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메시지로도 좀 시도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그래서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했고요. 네. 그 조국 사태에 대해서 방송 기자 토론회에 나와서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묻자 그 이재명 후보가 가장 낮은 자세로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실상 사과를 이제 확실하게 했는데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조국의 강은 뭐 언제 건너도 계속 건너라고 요구받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후보가 뭐 건너는 거에 대해서는 뭐 잘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데 워낙 경선 과정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조국 수호를 외쳤는데 상당히 약간 선거에서 선방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걸 보면서 우리 지지층 사이에서는 조국의 강을 건너는 게 그렇게 지지층의 어떤 지지를 받기에는 좀 쉽지 않은 결정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지금에서도 너무 아픈 부분이고 그 부분을 건너려고 확언하는 게 쉽진 않은 선택이라는 여론은 있지만 이재명 후보는 어쨌거나 여의도 정치권 안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다시 한번 사과를 한 겁니다. 중도층을 표심을 잡으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을 텐데 당심으로 봤을 때는 조국 수호에 대한 지지율이 되게 공고하니까 거기서 오는 좀 고민, 갈등 같은 게 있다라고 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당내에서도 그 지지층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당연히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사과하는 게 맞다고 하면서도 당내에서도 조국 사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하면 의원들이 뭐 한 번 할 수 있지만 뭐 계속하는 건 좀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는 것도 그런 지지층의 일부 민심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 구성이나 메시지를 보면서 이제 하고 있는 평가가 이재명 후보가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 해서 이재명 후보가 선대위를 완전히 쇄신해서 좀 슬림하게 가져가고 네. 일단 메시지도 말씀하신 대로 조국의 강을 건넌다든지 혹은 문재인 정부의 뭐 손실보상 정책을 비판을 한다든지 뭐 이런 메시지들을 보면서 또 본인의 대표 공약들인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철회하는 듯한 메시지도 냈는데 이걸 보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우리는 지금 선대위 누굴 구성하느냐, 뭐 누굴 데려오고 핵관이 누구냐 이걸 가지고 갈등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일사불란하게 그게 정리가 된다. 그리고 본인의 주요 메시지도 이런 식으로 상황이 좀 어려워지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이 되게 무섭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 중에 좀 중요하게 세우고 있는 전략이
이재명 후보한테 화력을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를 내도 그걸 비판하느라 이제 화력을 분산하기보다는 후보를 가장 타겟팅을 해서 후보의 메시지, 전략, 뭐 행보를 비판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다 능력을 결집을 해서 그쪽으로 좀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후보가 개인기이자 후보가 가장 리스크라고 국민의힘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슬로건이 이재명은 합니다인데 네. 이재명은 합니다는 건 사실은 그동안 행정가로서 많은 걸 개혁을 이뤄냈고 이런 효능감을 강조하겠다는 취지였고, 또 후보 본인도 사실 이 슬로건을 너무 좋아해서 이재명은 합니다인데, 당내 일각에서는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이 후보는 주장했지만 반대 여론이 높은 이런 정책과 공약과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이 합쳐지면 이게 독선으로 보일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고, 그런 여론도 맞닥뜨리니까 이재명 후보가 뭐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뭐 철회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들을 사실 최근에 내놓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은 합니다도 있지만 이재명은 바꿉니다, 뭐 이런 거를 강조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그런 배경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에 사실 조동현 상임선대위원장 관련한 논란이 참 많았는데요. 이재명 대선 후보의 1호 영입 인재로 소개가 됐는데 이제 사생활 논란 속에서 사흘 만에 사진 사퇴를 했습니다. 저희도 이 논란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고민을 했는데 이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기보다는 다른 각도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 사태를 취재하면서 우선 정치부 기자로서 안지원 기자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그리고 뭐 여당 내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일단 조동현 교수가 원래 당초에 맡으려고 했던 직책은 상임선대위원장인데, 상임선대위원장이면 사실 선대위를 이끄는 좌장 역할이고 지금은 민주당으로서는 송영길 당대표 혼자 맡고 있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큰 지위를 당에서 부여하려고 했던 건 맞고, 그런데 사실은 왜 이런 자리가, 그런 외부 인사가 왜 필요하느냐. 그러니까 민주당은 사실 그런 지금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송영길 대표가 워낙 그동안 설화가 많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저쪽 당에 비해서 저쪽 당에 이준석 대표가 있기 때문에 젊은 표심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을 같이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앉히는 게 좋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제 여성 또는 남성, 전문 직종의 여성과 남성을 영입하는 게 좋다, 이런 의견이 내부적으로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워낙 급하게 또 빠르게 이렇게 뽑아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비밀리에 인선을 해야 되다 보니까 본인들도 뭐 이런 사태를 전혀 사실은 알고 대응한 게 아니라 전혀 몰랐던 상황인 게 가장 뼈아픈 지점이라고들 얘기해왔고요. 그리고 저는 어쨌거나 이른바 이 조동현 교수를 둘러싼 논란을 쭉 지켜와 보면서 사실 좀 긍정적으로 그나마 봤던 부분과 이제 더욱 실망했던 부분이 있는데, 일단 긍정적인 요소는 그 조동현 교수 임명 기사가 이제 월요일 저녁에 나오면서 사실 화요일 아침부터 일명 이제 확인되지 않은 정보지 찌라시가 막 돌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그날 언론들이 이제 그 메인 뉴스 방송사 기준으로 해서, 또 방송사뿐만 아니라 언론들이 그 기사를 거의 쓰진 않았었거든요. 그 논란에 대해서 네. 레거시 미디어들, 올드 미디어들은 소화하진 않았었죠, 처음에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암묵적으로 뭐 언론사끼리 당연히 뭐 서로 조율하는 건 전혀 아니겠지만, 암묵적으로 이런 논란이 사실일지언정 이런 부분을 뭐 팩트 체크하거나 또는 비판의 대상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게 암묵적으로 좀 쌓여 있었고, 그래서 그날 뭐 메인 뉴스나 방송사 기준 저녁에는 그런 논란을 다룬 기사가 없었는데, TV조선이 그날 방송을 했고, 그 다음날 조동현 교수가 본인이 이제 방송에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다른 언론사들 기자들도 이렇게 되면은 안 쓰기가 굉장히 어렵고 대신 이제 좀 드라이하게 써야겠다. 저는 이런 식의 여론도 형성됐던 것도 약간은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왜냐면 예전 같았더라면 일단 논란이 되니까 이거를 좀 쓰고 또 여기에서 좀 추가로 뭐 사실 확인 있는 거 있으면 확인하자. 약간 이런 분위기가 무비판적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게 그나마 이제 네.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했는데, 부정적 요소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조동현 교수를 대하는 어떤 민주당의 모습과 또는 그 일부 뭐 유튜버들, 가세연
네. 이런 모습들이 좀 민주당에서는 이제 가세연에서 이렇게 뭐 지나치게 사실 신상을 터는 거에 대해서 진짜 그 드라마 지옥에 나오는 화살촉 같은 존재라고 했는데 저도 그 드라마 화살촉 같은 존재처럼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고 다만 이제 조동현 교수가 직접 이제 그 라디오에 출연해서 본인의 심정을 밝혔을 때 안 좋은 여론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민주당에서 물론 선거 처리여서 더욱 그랬겠지만 이제 국민 정서를 보겠다, 뭐 국민 여론을 맡기겠다 이렇게 한 부분들이 사실 당으로서는 그러니까 조동현 교수 자체를 그날 하루는 여론의 속에 그냥 던져둔 상태였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굉장히 무책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안지원 기자는 이제 취재 기자였으니까 그 안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그나마 좀 정제된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걸 알려주시긴 했지만 이제 뉴스를 보는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뭐 정치 유튜버나 아니면 그 유튜버의 내용을 소개하는 온라인 기사들이나 속보들도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디서부터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보게 됐었고 방금 이제 인재 영입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인재 영입이 정치권에서 사실 무엇인가, 그 사람이 어떤 용도로 쓰이기 위해서 약간 말처럼 오는 게 인재 영입인가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정치권에서 항상 그런 식으로 뭔가 큰 선거가 있을 때는 그 사람 하나로 모든 걸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되게 핵심 카드를 되게 소비하려는 경향이 분명히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근데 그런 식의 인재 영입은 그 사람을 지켜줄 수도 없고 안 좋은 효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이번에 여러모로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여성계의 비판을 보면은 네. 전 이 표현이 되게 딱 와닿았던 게 마음이 급한 민주당이 허울뿐인 자리에 외부 엘리트 영입해 앉히려다가 이런 사단이 났고 부실 시스템 문제를 여성 혐오의 피해인 것처럼 넘어가면 여성을 도구로 쓴 거다. 이런 비판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사실은 이제 2030 전문직 여성이 필요한데 그만큼 너무 급하게 사실은 찾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이 조동현 교수의 뭐 이런 것들이 문제였다기보다도 미리 알고 대응을 하지 못한 그 부실 검증은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비판받을 만하고 인사 검증 실패다 여기에는 뭐 이견이 없을 것 같고 네. 뭐 이 사태를 바라보는 이제 국민의힘 입장을 조금 전달을 드리면 사실은 이 이슈가 말씀하신 대로 사생활에 관한 부분이고 이게 뭐 정치와는 좀 관계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과거에 뭐 이런 사생활 이슈를 거론을 했다가 크게 뭐 역풍을 맞은 적도 네. 몇 번 있고 하다 보니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하는 분위기였고 논평이 나왔던 것들도 대부분은 이제 조동현 상임선대위원장이 사실이 아닌 걸 거짓말을 했고 뭐 송영길 대표가 거짓말을 했다. 뭐 이런 거짓말 프레임으로 좀 가져갔지 뭐 사생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문제가 되는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조심을 했던 부분도 있는데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이제 조동현 씨의 그 상임선대위원장 영입을 두고 액세서리다, 뭐 전투복 위에 하나의 예쁜 브로치를 단 격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 표현이 조동현 위원장이 이제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뭐 전투복이라는 뭔가 남성성을 상징하는 것 위에 뭐 액세서리로만 쓰인다라는 표현을 해서 비하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었었고 그거에 대해 이제 김병준 위원장은 뭐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그 이후에는 사실 조동현 위원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야당에서 평가를 하기가 좀 어려운 입장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뭐 김병준 위원장의 표현 자체는 문제였지만 뭐 요것과 별개로 했을 때 인재 영입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 자체가 애초에 정말 브로치 달듯이 인재 영입을 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은 충분히 제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실 인재 영입 관련해서 바로 전날 문제가 됐었던 함익병 씨라고 이분이 이제 네. TV에 자주 출연을 했었던 뭐 좀 유명한 피부과 전문의라서 인재 영입 대상이었는데요. 2014년, 뭐 2012년도부터 뭐 민주당에도 지원을 했다가 뭐 국민의힘에도 지원을 했다가
정치권에 관심을 계속 두고 있었던 분이었는데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논란이 되면서 이제 자진 사퇴를 하루 만에 하게 되는 결과가 나왔는데 과거에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는 4분의 3만 행사하면 된다. 뭐 독재도 정당하다. 이런 표현들을 해서 이게 나중에 확인이 된 다음에 하루 만에 지명을 철회하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사실 이런 발언들은 이 사람을 영입한다고 했을 때 얼마든지 SNS를 통해서 검증을 할 수 있었던 발언인데 네. 이런 것조차 하지 않고 좀 급하게 임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 뭐 사람들이 뭐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임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사달이 나지 않았나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이 대선이 정책 공약으로 사람들 유권자 마음을 이끌 수 없다. 그런 선거를 본 적 있느냐. 이렇게 오히려 기자한테 물으면서 이미지 싸움이기 때문에 이미지 선거를 해야 된다. 이런 시각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를 소비하려다 보니까 이런 외부 인사 영입 이런 거에 더 사활을 걸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약이나 이런 네. 메시지 이런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사실 여성이 정치 영역으로 넘어갔을 때 어떠한 공격을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다 같이 목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최근에 민주당에서 여성 정치인 대상 폭력 실태 조사를 했다라는 게 한 언론사를 통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정치하는 여성들이 남성이 겪지 않는 성적 공격을 받는 일이 굉장히 흔하고 남성 중심적 정치 구조고 이거를 여과 없이 전화하는 미디어 탓에 유권자들도 이 편견에 갇혀 있기 쉽다라는 내용이라고 들었는데 안지연 기자 이것도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겨레가 보도했던 내용인데요. 그 민주당 전국 여성위원회랑 지방자치발전소에서 이 정치하는 여성, 그러니까 국회의원, 뭐 시도의회 의원 그리고 보좌진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 폭력과 뭐 성차별, 성희롱 실태를 조사한 겁니다. 이 조사한 시기는 올해 6월부터 9월까지고 뭐 지난해도 6월부터 7일까지 각각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보고서는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예상을 하면서도 좀 충격이었던 게 몇 개 이제 심층 면접을 통해서 했던 발언들을 제가 그대로 소개하면요. 한 국회의원이 한 말인데 유권자가 이 정치 경력이 오래된 여성 의원한테도 악수할 때 손을 잡고서 손바닥 안쪽을 긁는 경우가 아주 많다. 이 성희롱이죠. 성추행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네. 이런 게 이제 국회의원한테도 사실 있다는 게 좀 더욱더 여성 국회의원한테.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유권자들이 한다는 것도 좀 충격이고 또 의원실에 이제 항의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보좌진들이 시달리는데 꼭 여성 보좌진한테만 욕을 한다. 이렇게 얘기한 국회의원도 있었고요. 또 기초단체 의원의 말인데 남성 의원들이 여성 의원들의 외모를 막 순위를 매기고 그거를 감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서 좋겠다 너가 1위야 뭐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뭐 예쁜 여성 의원들한테는 뭐 너가 위원장 옆에 앉아 뭐 이렇게 권유한다던가 우리가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조금 더 둔감했지만 이제는 일상생활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곳곳에서 많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여성 정치인, 국회의원들한테도 여과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좀 약간 참담했습니다. 여담인데 어제 저녁에 여성 정치인 한 분이랑 저녁을 먹었는데 네. 그분이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에 대해서 회의할 때나 뭐 그냥 좀 티타임처럼 다른 정치인들과 있을 때 살쪘다 뭐 이런 얘기를 본인한테 한다든지 뭐 외모에 대한 평가를 한다. 그래서 본인도 다른 정치인에게 나도 못생긴 사람 싫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뭐 응수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뭐 그 정치인도 뭐 누구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정치를 나름 꽤 했던 분이고 그분이 뭐 외모를 가지고 평가를 받을 만한 상황은 아닌데 여성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너무 그 부분을 좀 부각해서 다른 정치인들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미디어의 문제를 지적한 부분도 있었는데 한 시의원이 그냥 뭐 본회의장을 나갔는데 미디어에 뭐 울먹이며 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되면서 사실상 좀 희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진술도 있었고요. 네. 이거는 진짜 두 기자분도 그렇고 다들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서 나중에 진짜 한 화를 따로 빼서 집중적으로 얘기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민주당은 네. 남은 선거 기간이 이제 청년이 중요하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메타버스라고 이제 매주 타는 버스 뭐 이래서 이재명 후보가 매주 금토일 또는 월요일까지 해서 주말을 이렇게 순회하고 있는데 그때도 항상 청년들을 만나는 일정을 넣고 청년들과 대화하고 뭐 이런 일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리스너 프로젝트라고 해서 뭐 이런 프로젝트들도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을 아주 보통의 청년 300명이 자기 주변 일의 이야기 들어서 이걸 후보한테 전달한다. 이런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는데 네. 물론 선대위에서는 진지하게 이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하는 의지가 있는데 이게 듣는 것들이 얼마나 관철이 될지 이거는 앞으로 남은 기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야당에서 윤석열, 이준석, 김종인 그 갈등 해결 서사가 한참 나오니까 여당 쪽에서도 이낙연 전 대선 후보가 손을 언제 잡아주느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되게 쏠리는 것 같더라고요. 안에 분위기가 좀 어떻고 움직임이 실제로 있는지도 궁금했어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조금 주춤했다가 네. 다시 나오기 시작한 게 지난달 29일 날 이낙연 전 대표의 고향인 전남 영광을 이제 이재명 후보가 방문하면서 고향이니까 고향에서는 두 사람이 만나는 거 아니냐, 같이 현장 동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뭐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제 이낙연 전 대표가 같이 동행하면서 등판하느냐 이건 아직은 이제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은 건데요. 다만 이제 개편한 선대위에 이낙연계 의원들이 많이 합류하면서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으로는 오영훈 의원이 왔고 공보단장에 박광원 의원이 합류하면서 사실은 이낙연계를 배려했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곧 이낙연 전 대표도 합류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은 나오고 있고 네. 또 뭐 의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사실 정치인들은 이렇게 뭔가 여론이 좀 모아져가지고 좀 이렇게 빨리 나와주십시오 이렇게 관심이 모아야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 이런 관측을 뭐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약간 궁금한 게 국힘에서도 네.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어제 출범식에 안 나왔는데 네. 거기는 이렇게 그렇게 뭐 이거를 분열 이렇게 보는 시각은 상대적으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원래 윤석열 후보랑 가장 이제 각을 세웠던 후보기도 하고 2강으로 이제 마지막까지 맞붙었던 후보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를 윤석열 후보가 끌어안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된다면은 좀 치명타가 될 수 있었는데 지난주 목요일에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제3자인 이제 법조인을 함께 해서 3명이서 이제 저녁 술자리를 가지면서 좀 이야기를 많이 깊게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제가 뭐 다 취재한 바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를 꾸려서 나아가면은 나는 백의종군하면서 돕겠다라는 의사를 전달을 했고 그런 상황들을 홍준표 후보가 실제로 본인이 새로 만든 정치 플랫폼인 청년의 꿈에서도 저는 백의종군을 하겠다 그리고 이미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달면서 그 두 사람 간의 갈등이 남아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는 좀 일단락이 됐고요.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취재를 했던 기자들은 다 알겠지만 본인이 어떤 확신이 들어서 판단을 하기 전에는 뭐 행보를 하지 않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유승민 후보와의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장면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다만 오늘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승민 후보의 캠프에서 이제 총괄 본부장을 맡아서 활약을 했었던 오신환 전 의원이 지금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에 포함이 됐기도 했고 뭐 이런 유이동 의원, 그러니까 유승민계의 핵심으로 불리는 유이동 의원 같은 경우에도 윤 후보랑 이제 매주 만나서 전략 자문이라고 하는데 민심을 좀 전달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맡기로 해서 사실은 뭐 후보들 사이에 남아 있었던 앙금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요. 두 기자 바쁘신 가운데 그래도 뉴스 앞뒤 얘기를 잘 전해주셔서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안지연 기자, 성지연 기자는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정치부에서 여야를 출입하고 있는 두 기자를 만나서 뉴스의 맥락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플랫폼에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컨텐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듣동라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